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권대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만한 많은 그 부동산 석학분들, 뭐 우리 채널에 출연한 분들 중에는 뭐 한문도 교수님, 네. 뭐 아니면 박원갑 수석님, 네. 다 우리 교수님이 선배님 아니십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그러시니까. 근데 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네. 우리 김강석 박사님도 좋아하지만은 예. 이 부동산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실물 경제에서는 네. 박원갑 박사가 많이 TV에 나오지만 맞아요. 참 똑똑하고 예. 유능한 인재고 한문도 박사도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그 학자로서는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렇죠. 사람이고 네. 이 외에도 뭐 부동산 쪽에 나오는 학자들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학자보다는 경제학자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김영익 교수하고 제가 토론을 좀 많이 네. 했어요. 네. 또 신세던 교수도 좀 가끔 하는 네. 편이고 그래서 이 부동산학 자체가 이제 뭐 여야를 들락날락 하듯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이 그 좀 무너지는 그런 그 넓은 분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좋고요. 우리 권대중 교수님은 사실 제가 아는 이 부동산 쪽 그 대가 중에 또 대가. 예, 그 좀 너무 좀 과찬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뭐 정말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을 지키고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지만 뭐 그런 과정에서 계속 교수님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살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 학자는 학자로 남아야 된다는 게 제 그 지론이고 또 제 교육 철학입니다. 학자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이 거짓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교수님을 뵀으니까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네.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걸쳐서 가장 큰 현안 하나를 꼽으면 부동산 PF 부실. 저는 피해 볼 거 없습니다. 예, 요거라고 저도 그 생각하는데. 원인은 뭐 고금리고. 그렇죠. 네. 자, 이 부실 문제를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다, 뭐 아니면 위기 대응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터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터진다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네. 그 타영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높은 데가 많거든요. 네, 지난해 3, 4분기 9월 달 말 기준으로 예, PF 잔액이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그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여기에 가계 부채도 지금 1,900조가 넘었고요. 그렇죠. 자영업자 부채는 2,000조가 넘었습니다. 네. 이게 부채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건설사가 자기 자본으로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PF 사태가 터지진 않겠지만 위기까지는 몰고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있지 않으면 네, 아마도 상당한 건설사가 위기에 국면하거나 또 자본력이 약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건설사들은 디폴트 날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소 건설사들이 계속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까지만 해도 한 550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는. 지난해만 해도요, 366개가 문을 닫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뭐 자진 폐업을 했고요. 그렇죠. 디폴트 단 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영건설이 이번에 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네. 그 지주회사가 계열사 하나를 팔았잖아요.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았는데 그 팔은 자금으로 이 450억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았죠. 이게 도덕적 해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은 워크아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법정 관리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파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도급 업체가 581개나 됩니다. 네. 여기에 현장이 지금 현재 22곳이 아파트 현장이 19,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14개 현장은 어차피 허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부실 현장, 신탁사가 개발하는 현장, 그다음에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파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더 문제는요. 이 581개의 그 하도급업자가 여기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데도 공사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되면 다른 데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형 하나로만 끝나야 될 문제가 호미로 막을 걸 가로막지 말고 정부가 빨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태형과 같이 이렇게 뭐 정부에서는 특수하게 자체 공사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자체 공사도 있고요, 하도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보증을 많이 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박상호 장관이 그 진현환 차관을 중심으로 PF 대응책을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그 고금리가 올 상반기까지는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위기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태형건설의 어쨌든 지금 워크아웃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쨌든 1월 10일 주에 워크아웃 승인이 있을 것인지 채권단이 75%가 동의를 하면 진행이 되겠지만 동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 됩니다. 제가요 옛날에 그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보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만약에 그 대주단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자산 출연을 안 하면 법정 관리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1월 11일입니다. 맞습니다. 1차 그 대주단 회의가. 그런데 이제 그 아직 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만약에 그 450억을 변제하는 데 쓴다면 법정 관리에 갈 수 있지 않고 워크아웃 갈 수 있어요. 이 워크아웃은요, 사실은 그 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실 기업, 부실 현장은 정리하고 되는 거를 이렇게 키워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가치도 없다고 보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산 평가를 하면서 자산 구조 조정부터 합니다. 순서가.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게 자산 구조 조정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하던 직원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물론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자구책을 강력하게 그 구조정에서 살아나면 법정 관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 판단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대준님과 약속을 1차 어겼거든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인데 어기지 않고 만약에 그 사주가 출연을 더 만약에 한다면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으로 갈 것인지 이거 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11월 말씀하신 대로 1월 11일 돼봐야 합니다. 그렇죠. 되겠지만 거의 며칠 안 돼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래서 채권단이 보기에 좀 괘씸하다. 이거를 어떻게 워크아웃 절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형건설이 제안할 대응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요. 그 지주사가 TY 홀딩스잖아요. SBS를 붙드는 순간 출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 거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어하려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SBS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출연하면 워크아웃 갈 텐데 끝까지 이거를 방어하게 되면 아마 11일 날 대주단은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구책이 채권단이 보기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워크아웃을 갈 것이고 자구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울겠죠. 근데 그 자구책 중에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여론이 뭐냐면 갖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방송산업에는 SBS가 있고 또 이 환경산업의 에코비티, 또 블루윈 골프장도 있고. 아니, 골프장을 3개씩이나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거기 그 밖에서 수영하는 그 스위밍풀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레저 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SBS, 에코비트, 블루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알짜 회사들인데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봤어요. 근데 이 태형건설은 부채 비율이 470%에 육박한데 근데 SBS나 에코비트나 블루윈 같은 경우는
100%가 안 됩니다. 네. 40몇 %예요. 건실한 회사예요. 굉장히 건실한 탄탄한 네. 안전.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이 뭐냐면 자 그런 부채 문제가 있으니 그럼 자산을 매각해서 그러면 갚는 걸 먼저 주력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 것 같고 채권단도 어느 정도 그런 종류의 자구책을 원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사주라면 네. 태영건설이 올해 50년 됐습니다. 네. 만 50년 된 회사인데 저는 그 브루인 그 골프장을 요새 괜찮거든요. 그걸 매각하더라도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골프장엔 계열사가 없습니다. 한호흡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영건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개 현장에 이게 그 581개 지금 현재 하도급자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루인 골프장을 좀 한두 개, 두세 개 매각하더라도 이걸 매각해서 태영건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 되는데 사주의 욕심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알짜에서 내가 쥐고 좀 부실된 태영을 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제가 아까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래 제가 되면요. 보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그 느끼는 것 중에서 야, 이 태형만 그래? 다른 데는 괜찮아?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건설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다른 건설사의 그 주식마저도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 여론은 SBS 팔아라, 네. 에코비트 팔아라, 네. 또 블루윈도 팔아라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런 가장 오래된 회사가 태형입니다. 태형의 모회사가 다른 것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모회사는 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봐요. 그런 입장이시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네. 적극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네. 빚을 청산하는 노력을. 근데 제가 이제 그 태형건설 내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매출액이 2조 한 6천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2003년도에 작년에 2조 3,800억 정도로 조금 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 2020년도에 915억이 영업이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977억입니다. 작년 3월까지 9월까지 얘기거든요. 총 부채액이 차입금이 그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난해 2조 1,500억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PF 대출 잔액이 2022년도에 약간 2조 6천억 정도 됐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3조가 넘어서 3조 2천억이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문제는 이자 비용이 2022년도에 725억이었어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작년도에는 이자 비용만 1,270억입니다. 네. 매출액도 늘고 이익도 늘었는데 적자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적자 폭이 몇백억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모회사인 태형은 붙들고 정말 영업이익이 남았던 이 골프장이나 몇 개를 청산해서 팔아서 이거를 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런 의견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PF 대응 절차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정부의 의사결정만큼은 이게 뭐 물론 여론에 따라서 좀 건설사 터트려야 된다. 빚으로 쌓은 그 회사를 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어쨌든 정부의 대응은 세금이잖아요. 네. 그 세금을 들여서 건설사들이 빚으로 뭐 사업을 벌여서 돈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벌었고 어려울 때는 무너지는 게 맞는 것인데 왜 안 무너뜨리고 그거를 계속 데리고 가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그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공적 자금은 워크아웃 때는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그 법정 관리가 들어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그 공적 자금 투입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정부도.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속 대응팀을 만들면서 지난해 그 9월 26일 날 정부가 PF 대책을 내놨어요. 그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말미에 보면은 PF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했던 거예요. 당시에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주택의 3분의 2 이상 그 동의를 하게 되면 그 PF 이자도 연체된 게 있을 경우에 이연시켜주고 그리고 원금도 유예시켜주고
대주당의 4분의 3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증 여력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이 15조를 25조까지 늘렸어요. 10조 더 늘렸고 비아파트 부분도 3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을 늘려서 여력이 있는 경우는 대출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 정부의 그 대응책이 이렇게 그 보증을 늘려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저는 PF 구조를 좀 이런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이 PF 구조가 지금 이 98년도 IMF 이후에 그 이전에는 대개 건설사가 땅을 그 계약하고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했죠. 아니면 이제 그 지주가 건물 지어달라고 해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IMF 이후에 이 분업화 전문화 시킨다는 것 때문에 시행사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은 자기 돈이 아닌 자기 자본이 아닌 에쿼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브릿지로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그거 가지고 본 PF 하면서 원래 토지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PF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이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에 30% 이상 있어야 되는데 100억짜리 토지가 30억은 내 자본이고 70억은 브릿지를 갖고 오고 거기다 건물 지었을 때 만약에 500억이 들어간다면 500 한 20억 30억 PF를 해줬어요. 땅값 플러스 건축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로 사업 한 번만 하면 대박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걸 이번 참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동안 강남역에서부터 테헤란로의 그 주변 지역에 시행사가 한 2,000개 정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실화되면서 또 사기꾼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학자로서 부동산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손을 대면 다 사기꾼 취급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참에 좀 바꾸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그 건실한 회사나 건실한 사업장은 본 PF를 좀 열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긴축 정책을 가면서 물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환율 방어 때문에 그렇고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네. 가계대출도 막고 기업대출도 막았는데, 사실은 그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 안 받죠. 네. 근데 반대로 기업대출은 늘어나거든요. 재고량이 늘어나고 물건이 안 팔리면 인건비나 원자재 값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 기업대출은 늘어납니다. 근데 이 건설시장은요, 아예 그냥 봉쇄해서 막아버려서 본 PF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부가 실사단을 가지고 조사한다니까 건실한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건설사, 특히 그러면서 현장도 괜찮은 시장의 그 긍정적인 현장들은 ABC로 나누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중급 이상 되는 현장은 본 PF를 일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브릿지의 그 높은 이자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 좀 완화시키지 않겠나. 저는 두 번째 그거를 주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건설 시장의 그 환경 변화를 정부가 꾀한다면 시장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지금 그 지난달 11월 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58,000 가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악성 미분양이 10,000 가구 정도 있어요. 이 악성 미분양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냥 악성으로 반은 남아요. 그 이유는 입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 같은 벌써 또 분양이 됐죠.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좀 감면하더라도 지방세지만은 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국세도 좀 양도세도 약간 5년 동안 면제할 수도 있거든요. 5년 내에 값 안 오르면 양도세 안 냅니다.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세제를 완화해서 이 미분양을 좀 분양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미분양이 건설사로 자금이 들어와야. 유동성도 늘어나지만 일단 건축비도 충당이 되고 PF 이자나 원금도 갚고 좀 돌아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도 또 어려움 겪는 건설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 정부의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이제 터지지 않도록 뒤로 만기 연장이라든가 막는 방법만, 막는 정책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밴드만 붙이는 거죠. 네.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들이 그 상처 자체를 치유하고 지금의 부동산 PF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그게 완전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구조 바꿔야죠.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이 부동산 PF 문제가 24년 상당 기간 또 우리 경제의 회복을 좀 막는
좀 하방 압력으로 존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금리가 내리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건 기대 심리일 뿐이고요. 네. 우리가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가 올랐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연속 10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0.5%가 3.5까지 갔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FOMC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 3월이나 5월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2%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먼저 인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미 2.0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5월 또 그 넘어서 9월 달쯤에 만약에 미국이 또 내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3, 6, 9, 12월에는 금토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린다면 시청자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0.5%가 3.5까지 갔는데 다시 0.5로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려봐야 0.25, 0.5입니다. 그래도 3%면 예. 중금리 이상의 그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벌써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3.5, 4.5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높지만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집을 구매하는 구매력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3, 40대가 저금리에 살았기 때문에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3.5, 4.5도 높은 금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PF 금리는 이거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아주 트리플 A나 뭐 더블 A 정도 돼도 PF 금리는 0.7%에서 한 9%에 있습니다. 간혹 트리플 B 정도 같은 경우는 투자 부적격인데도 불구하고 PF가 나간 경우에는 거의 10%가 넘어서 12% 가까이 돼요. 금리가 떨어져야 좀 그 이자 부담이 적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동성 자금이 없는 경우는요 10%나 5% 똑같아요. 못 갚는 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지원이라는 게 그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를 좀 완화해서 PF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게 한다면 좀 숨통을 트이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PF 붕괴 위험 속에서 특히 태형건설발 이 도미노 어떤 부도 위기, 실제 그 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태형건설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또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제안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동산 PF 이 시장 자체, 구조 자체를 또 개편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